치, 칸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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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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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제1장. 설산 쇠산의 붉은 핏자국과 은혜. 부잇 마우더. 트렌누이. 튜잇 부잇 에넨그니아. 노이동. 엄동설안의 깊은 산속.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 김진성은 눈보라 속에서 신음하는 만삭의 흰 여우를 발견한다. 사냥꾼의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여우를 본 진성은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고 굶주림을 참으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식량인 말린 고기를 내어준다. 여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성을 쳐다보다 숲속으로 사라진다. 진성은 그날 밤 산속 폐가에서 기묘한 꿈을 꾸고 다시 한양으로 향한다. 제2장. 금이환향. 금이전통과 절세가인 아오검. 브이랑 브이유엣. 태지 AI. NH안 노이덩. 10년의 세월이 흘러 진성은 장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오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산다. 그의 곁에는 10년 전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우연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절세미인 아내 연화가 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진성을 내조하며 집안을 일으켰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진성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집안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궤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제3장 의심의 싹과 요승의 경고. 멈몽 엔지아야이 에녀부아 러이씨 바우시고 와이우탕노이. 동마을에 들른 한 떠돌이 승려가 진성의 관상을 보고 댁내 안방에 요물이 뗄리를 틀고 있소. 이대로 두면 대감의 명줄이 끊어질 것이오라고 경고한다. 진성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승려를 쫓아내지만 연화가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아내의 뒤를 밟아 그녀가 숲속에서 짐승의 생간을 파헤치는 듯한 끔찍한 실루엣을 목격하고 경악한다. 제사장 드러난 정체와 비정한 칼날. 등펀 바이로. 부이루이금. 부이티네이치 노이. 둥진성은 승려에게서 받은 비방 비책을 써서 연화가 구미호임을 밝혀낸다. 연화는 자신이 10년 전 구해진 여우이며 은혜를 갚기 위해 왔다고 눈물로 호소한다. 그녀는 진성에게 오늘 밤만 지나면 저는 사람이 되고 대감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며 붉은 구슬 여의주를 건네려 한다. 그러나 공포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진성은 그녀가 자신의 정기를 빨아먹으려 한다고 오해하고 결국 망설임 없이 미리 준비한 퇴마의 칼로 아내의 가슴을 찌른다. 제5장 부서진 여의주와 백골의 진실 부인 NHE, 부에텐, 바스텟 부에보 엑스응, 티아랑 노이둥. 연화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그녀의 손에서 붉은 여의주가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 그 순간 진성의 눈앞에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진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진성은 이미 얼어 죽었으며 연화는 자신의 여의주로 죽은 진성의 시신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가 꿈꾸던 장원 급제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이다. 여의주가 깨지자 마법은 풀리고 비단 옷을 입고 있던 진성의 몸은 순식간에 10년 묵은 싸늘한 백골로 변해 무너져 내린다. 은혜를 갚으려던 요물과 그 요물의 희생으로 덤을 살고도 이를 몰랐던 인간의 비극적 최후. 다니다 액성. 하이 NH업. 팁툭 데바따 우비 충일. 1. GRS. 한곽GM. 주이치인. 치응일. 피다. 붉고 선명한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피어오르는 짐승의 피가 순백의 눈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마루를 휘감아 돌며 귀곡성처럼 울어대고 있었고 그 소름 끼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 김진성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 속에 처박힌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하고도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감각이 마비되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발가락의 고통도 며칠째 굶어 창자가 끊어질 듯한 허기짐도 잊은 채 그는 눈앞의 붉은 핏자국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의 흔적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듯한 혹은 처절한 사투 끝에 남겨진 생명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붉은 흔적이었다.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눈 덮인 땅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며칠간 이어진 강행군과 혹한에 얼어붙은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거스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 깊은 산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냐?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자욱한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진성은 핏자국이 이어진 덤불숲 쪽으로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이한 생명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색의 여우였다. 하지만 평범한 산짐승이라 하기에는 그 크기가 비범하게 컸으며 무엇보다 그 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가 주위의 어둠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성해 보이는 짐승은 지금 무시무시한 쇠창살이 박힌 사냥꾼의 덫에 뒷다리가 깊게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덫의 톱니가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나와 하얀 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여우는 고통에 찬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진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녀석은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애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진성의 시선이 여우의 고통스러운 눈빛에서 아래로 내려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에 닿았을 때 그는 짧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아, 헛몸이 아니었구나. 새끼를 베고 있었어. 녀석은 만삭의 몸으로 덫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한 채 뱃속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매서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닥치자 여우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배를 감싸 안으려는 듯 웅크렸고 그 처연한 모습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진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측은지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사실 진성 역시 며칠을 굶은 상태였기에 눈앞에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추위를 막고 고기로 배를 채운다면 당장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유혹이 찰나의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그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으나 선비로서 평생을 닦아온 도리와 뱃속의 새끼를 살리려는 어미의 처절한 눈빛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낡은 괴나리 보찜을 눈밭에 내려놓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두려워 마라. 내 가죽을 탐하거나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너와 네 뱃속의 새끼를 살려주고자 하니 부디 나를 믿고 가만히 있거라. 진성이 나직한 목소리로 타이르자 신기하게도 여우는 알아들었다는 듯 거친 숨을 고르며 경계를 풀고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덫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강력한 장력이 걸려 있어 진성의 야윈 팔로는 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쇠뭉치를 양손으로 잡고 벌리기 시작했고 녹슨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조금만 더 참거라. 진성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다 이내 얼어붙었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고 여우는 재빠르게 그러나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다리를 빼냈다. 자유의 몸이 된 여우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절룩이며 진성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상처를 핥기 시작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고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해 여우의 기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진성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솜누비, 저고리의 끝자락을 잡았다. 살을 애는 추위에 옷가지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옷감을 북 찢어내어 여우에게 다가갔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죽거나 상처가 썩어 들어갈 게다. 내가 잠시 지혈을 해줄 터이니 놀라지 말거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낸 천 조각을 여우의 다리에 단단히 감싸 묶어주었다. 차가운 눈바람이 찢어진 옷 틈으로 파고들어 살차들 난도질하는 듯 했지만 그는 묵묵히 짐승의 상처를 돌보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여우는 그런 진성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진성의 손등에 자신의 따뜻한 뺨을 비비며 감사를 표했다. 치료가 끝나자 진성은 보찜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식량인 딱딱하게 굳은 육포 한 덩이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날 때 노모가 눈물로 싸주신 귀한 양식이었고 한양까지 가는 동안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입안에는 군침이 돌았지만 진성은 눈앞에 만삭인 여우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뱃속의 아이들도 굶주렸을 테지. 나는 물이라도 마시며 버티면 되지만 너는 젖을 먹여야 할 어미가 아니냐. 그는 육포를 잘게 찢어 여우의 입가에 놓아주었다. 여우는 잠시 진성의 얼굴과 육포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그 귀한 마음을 안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허겁지겁 고기를 삼켰다. 그 모습은 짐승이라기보다는 한 맺힌 여인이 줄인 배를 채우는 듯한 애처로움 그 자체였다. 여우가 육포를 다 먹고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진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보찜을 멜빵에 걸었다. 이제 가보거라. 더 늦기 전에 안전한 굴을 찾아 몸을 녹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날이 저물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하니 부디 몸 조심하고 건강한 새끼를 낳거라. 진성이 발길을 돌리자 여우는 절룩이는 걸음으로 그를 따라오려 했다. 진성이 손을 저어 말리자 여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가는 진성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라 마치 은인의 모습을 영혼 깊이 각인하려는 듯 강렬하고도 깊은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진성은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그 시선이 산 모퉁이를 돌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사방이 어둠에 잠기고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 무렵 진성은 산 중턱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 하나를 발견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뜯겨나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폐가였지만 지금의 진성에게는 궁궐보다 더 반가운 안식처였다. 그는 성황당 안으로 들어가 썩은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아 찢어진 옷 틈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으려 몸을 웅크렸다. 허기와 추위가 동시에 밀려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그는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자가 어리석어 과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객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꿈결이었을까? 아니면 생사의 경계에서 본 환영이었을까? 비몽사몽간에 성황당 문이 열리고 아까 그 하얀 여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여우는 입에 붉은 산딸기 뭉치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진성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람의 형상을 한 희미한 실루엣으로 변하더니 얼어붙은 진성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 온기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고 여인의 살결처럼 부드러웠다. 선비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아 뜻을 이루소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몽환적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진성은 그 따스함 속에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밖에는 눈보라가 그치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성황당의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가뿐했고 뱃속은 든든했으며 찢어졌던 옷자락은 밤사이 누군가가 기워놓은 듯 여며져 있었다. 다만 입가에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산딸기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해치웅 1.85 트으글릉 Vlong NH 업 TF 투치 대 V TF 2 가양 S 한콕 잼투이 진층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날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가난한 선비. 김진성은 이제 더 이상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한 과객이 아니었다. 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그곳에서도 가장 위세등등한 저택의 주인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해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거머쥐며 조정에 출사했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과 명석한 두뇌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당상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비단 옷을 입고 금에 환양한 그의 모습은 가문의 영광이자 모든 선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그의 집 대문 앞은 청탁을 넣으려는 이들과 문안 인사를 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진성이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연화의 존재였다.
10년 전 과거 급제 후 금에 환영하던 길에 진성은 산사태로 길을 잃고 깊은 숲속을 헤매다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을 구해주었다. 부모 형제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산속 움막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던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진성을 생명의 은인이라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녀의 빼어난 미색과 고운 심성에 반한 진성은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은 듯했다. 연화는 천출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양반집 규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기품과 예법을 갖추고 집안을 완벽하게 다스렸다. 연화의 미모는 실로 경국지색이라 불릴만 했다. 잡티 하나 없이 투명하고 희디흰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고 칠흑같이 검은 머릿결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쌌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매력을 품고 있어 한번 그녀와 눈을 마주친 사내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넋을 잃기 일쑤였다. 그녀가 안뜰을 거닐 때면 꽃들조차 고개를 숙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고 진성은 그런 아내를 끔찍이 아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그녀가 직접 다려주는 탕약을 마시고 저녁이면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시를 읊는 것이 진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낙이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던가. 완벽해 보이던 진성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해 늦가을부터였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면증인 줄 알았다. 깊은 밤 잠자리에 들면 가슴 위에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혀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눈을 뜨면 창호지 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옆을 돌아보면 아내 연화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잠든 그녀의 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곤 했다. 진성은 그저 자신이 과로하여 기가 허해진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흉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당을 쓸던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안채로 달려와 엎드려 고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뒷마당 닭장에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진성이 의관을 정제하고 급히 뒷마당으로 가보니 닭장 안은 그야말로 참혹한 도살장을 방불케 했다. 10수마리의 씨암닭들이 모조리 죽어 있었는데 기이한 것은 닭들의 목이 비틀려 있었음에도 바닥에 핏자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닭들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송곳니에 물린 듯한 2개의 구멍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몸속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려나가 깃털과 가죽만 남은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이것이 족제비의 소행이냐 아니면 퇴체 짓이냐. 진성이 찌푸린 얼굴로 묻자 늙은 청지기가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대감마님 죄니나 족제비는 닭을 물어 죽이고 살을 파먹지 이토록 피만 깨끗하게 빨아먹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산에서 내려온 요물의 짓이 분명합니다요. 요물이라는 말에 주위의 하인들은 몸서리를 치며 웅성거렸지만 진성은 헛된 소리라며 그들을 꾸짖었다. 대낮에 요물이라니 짐승이 배가 고파 버린 일이겠지. 담장을 높이고 덫을 놓아라.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섰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불길한 기운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죽은 닭들의 눈이 모두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찜찜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성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 그 눈 덮인 산속에 다시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구해준 여우가 아니라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날카로운 발톱이 심장을 파헤치려 했다. 안 돼. 진성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연화가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 불을 켰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연화가 들어왔다. 서방님 깨어 계셨사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유난히 붉고 선명했다. 진성은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것이오? 연화는 당황한 기색 없이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깥바람이 거세어 문단속을 하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깨웠나 봅니다. 그녀는 다가와 진성의 식은땀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진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방금 바깥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궤변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닭장에 이어 이번에는 덩치 큰 사냥개들이 죽어나갔다. 집을 지키던 맹견들이 지짐 한 번 없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닭들과 마찬가지로 외상은 없으나 복부가 갈라져 간과 내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집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짐승의 발소리를 들었다는 하인도 있었고 우물가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붉은 피를 씻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식모도 있었다. 진성의 집안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고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집을 떠나려 했다. 진성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정작 자신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눈밑은 검게 죽어갔으며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기이한 증상에 시달렸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책을 읽던 진성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작, 아작. 무언가 단단한 뼈를 씹어먹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뒷마당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바람소리라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생생한 소리였다. 진성은 책을 덮고 장지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마당. 저 멀리 장독대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무언가를 열심히 입으로 뜯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짐승이라기보다는 사람에 가까워 보였다. 진성이 마른 침을 삼키며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그림자는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더니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진성은 급히 등불을 들고 장독대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무언가가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깨진 옹기조각들 사이로 낭자한 핏자국이 보였고 그 옆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쥐의 사체 몇 구가 처참하게 훼손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피웅덩이 옆에 떨어져 있는 너무나 익숙한 물건 하나가 진성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연화가 평소 아끼며 머리에 꽂고 다니던 옥비녀였다. 붉은 피가 묻은 옥비녀를 집어드는 진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지만 비녀에 묻은 피는 그의 손바닥을 붉게 물들이며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었다. 진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연화는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진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자는 듯 했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톱 밑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검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피냄새를 감추기 위한 듯 짙은 문 냄새와 향내음이 진동하고 있었다. 진성은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천사 같던 그 여인이 밤마다 짐승의 피를 탐하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10년 전에 그날 자신이 구한 것이 사람의 탈을 쓴 재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해충이 2점 1 트 윽 릉 VUI 렁 NH 업 TF 투지 네브이 팁 3 GIS 한국 GM2 지인증 지응 3 진성의 가슴속에 싹튼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그의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지난밤 주워든 옥비녀에 묻어있던 검붉은 핏자국은 아무리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는 비녀를 비단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 품에 넣었지만 그 무게는 마치 천근의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아침상에 마주 앉은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가 건네는 수저에는 정갈함이 묻어났지만 진성은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녀가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줄 때마다 지난밤 닭장에서 보았던 목이 비틀리고 내장이 사라진 짐승들의 참혹한 잔상이 겹쳐 보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안색이 참으로 좋지 않으십니다. 혹 밤사이 찬바람이라도 쐬신 것입니까? 연화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으며 하얀 손을 뻗어 진성의 이마를 짚으려 했다. 진성은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고 허공에 멈춘 연화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서운함이 아닌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감지한 짐승의 서늘한 경계심 같았다. 그날 오후 진성의 저택 대문 밖에서 요란한 목탁 소리와 함께 걸걸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쌀 한 빡빡을 퍼주고 보냈을 시주승이겠지만 오늘의 승려는 막무가내였다. 이 집안의 요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주인장을 나오라 해라. 내 이놈의 요물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 늙은 승려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쩔쩔매며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승려는 꿈적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대문을 쾅쾅 두드려댔다. 서재에 앉아있던 진성은 그 소란스러움에 이끌려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자 누더기 승복을 걸친 기골이 장대한 노승이 쏘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진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형형하여 마치 진성의 뱃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대감댁의 얼굴에 사색 스써 이 완연하오. 이미 반쯤은 저승에 발을 들여놓았구려. 승려의 대뜸 던지는 불호령에 진성은 기가 막혀 대꾸했다. 무례하도다 일국의 당상관에게 요서를 늘어놓다니 내 놈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그러나 승려는 코웃음을 치며 진성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목숨이 아니라 댁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소. 안방 깊숙한 곳에 천년 묵은 요물이 멜리를 틀고 앉아 밤마다 대감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끼고 사니 딱하기 그지없소. 진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공포를 승려는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진성은 주위를 물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승려는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굴리며 낮게 읊조렸다. 대감의 부인은 사람이 아니오. 꼬리가 9 달린 여우 구미호 조회후란 말이오. 10년 전 인연을 빌미로 대감의 곁에 왔으나 놈의 본성은 짐승이라. 이제 곧 본색을 드러내어 대감의 간을 파먹고 완전한 인간이 되려 할 것이오. 진성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10년 전의 인연, 승려가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오. 진성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승려는 품 안에서 붉은 부적 한 장과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진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 밤이 고비요. 오늘 밤 달이 차오르면 놈은 반드시 허기를 채우러 움직일 것이요. 이 호리병에 든 물을 눈에 바르면 요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니 부디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결단을 내리시오. 승려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진성은 멍하니 대문 앞에 서서 손에 쥔 차가운 호리병을 내려다보았다. 아내가 요물이라니. 10년을 함께 산 베갯 밑에 사람이 구미호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기이한 일들과 자신의 몸 상태는 승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성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연화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쉬겠다고 말하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옆자리에 누운 연화는 걱정스러운 듯 진성의 등을 토닥였지만 진성은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삼경자정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옆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진성은 실눈을 뜨고 동태를 살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아 잠든 진성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기묘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붉은 빛이 감도는 듯했다. 그녀는 진성의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더니 소리 없이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방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성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승려가 준 호리병을 열어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액체를 눈꺼풀에 발랐다.
눈이 화끈거리고 따가웠지만 이내 시야가 기이할 정도로 맑아지며 어둠 속의 사물들이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미리 준비해둔 장검을 허리춤에 차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